촉국 먹고 아그그. 옛날 어느 산골에 허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하루는 이 양반이 난생 처음 한양 구경을 가게 되었죠. 신기한 게 너무 많아서 이리저리 기웃기웃 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졌죠. 그런데 저만치에 불이 환하게 켜진 가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라? 아이, 저 집은 아직도 불이 환하네 그려. 허선달은 얼른 거기로 가보았어요. 그 집은 초를 파는 가게였지요. 가래토처럼 생긴 막대기 끝에 불을 붙이니까 불꽃이 피어나면서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이야, 고참 별스런 물건이로군. 세상에 태어나서 초를 처음 본 허선달은 너무나 신기했죠. 그래서 허선달은 그 초를 한 보따리 사가지고 산골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집집마다 그 초를 한 자루씩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그만 한양 자랑을 잔뜩 늘어놓느라 그 초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지요. 동네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건이라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아이고, 그 참 요상하게 생긴 물건이네요. 그러게 말이오. 아, 이걸 어디에 쓴단 말인지. 동네 사람들은 선물을 준 사람한테 도로 물어보기도 쑥스럽고 해서 훈장님을 찾아갔어요. 훈장님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 가르치는 분이라 아는 게 많았거든요. 훈장님에게 초를 내밀며 물었어요. 훈장님, 훈장님. 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인가요? 아이, 저 건너 허선달이 한양 갔다 오면서 선물 하나씩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훈장님도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하지만 훈장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가 없죠. 훈장님은 이렇게 둘러댔어요. 그건 바다에서 사는 뱅어라는 물건이요. 그놈을 잡아서 햇볕에 바짝 말리면 그렇게 된다오. 뱅어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참 별스럽게 생긴 생선도 다 있네요. 아이, 그러면 훈장님, 여기 뾰족하게 나온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초의 심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건 뱅어 주둥이요. 아이, 그럼 이 밑에 있는 구멍은 또 뭡니까? 그거야. 똥구멍이잖소. 아, 그렇군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우리 훈장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훈장님, 이 뱅어는 어떻게 요리해서 먹나요? 물에 넣고 푹 끓여서 먹으면 되지요. 맛은 좀 답답하지만 몸에는 아주 좋다오. 자, 어디 그 물고기 몇 마리만 내놓아 보시오. 네, 지금 당장 국을 끓여 오도록 할 테니. 동네 사람들이 초를 몇 자루 모아서 내놓자 훈장님은 그걸 아내에게 건네며
국을 끓여오라고 했죠. 부엌에 들어간 부인은 초를 반으로 동강동강 잘라서 끓는 물에 넣고 파도 송송 썰고 마늘도 콩콩 다져 함께 넣었죠. 소금이랑 고춧가루로 간도 알맞게 맞추었죠. 드디어 촉국이 팔팔 끓자 한 그릇씩 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어요. 먼저 훈장님이 촉국을 후룩후룩 마셨어요. 그러자 사람들도 따라서 촉국을 후루룩 마셨죠. 그런데 이게 맛이 영 이상한 거예요. 입안은 떨떠름, 속은 울렁울렁 꼭 토할 것만 같았죠. 아이고, 훈장님, 이 뱅어라는 생선은 맛이 좀 이상합니다. 아이, 혹시 상한 게 아닐까요?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옛말에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 아무 말 말고 쭉 마셔보게. 그래서 훈장님과 동네 사람들은 코를 틀어지고 억지로 촉국을 다 마셨대요. 그런데 마침 허선달이 훈장님 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 하나가 허선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여보게, 참으로 고맙네. 아이, 자네 덕분에 그 몸에 좋다는 뱅어를 다 먹어보고 말이야. 아니, 뱅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자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먹다 남긴 그릇을 내보이며 말했죠. 아이고, 여기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한테 선물로 준 그 하얀 물고기 말이에요. 아니, 이걸 먹었단 말인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군. 이건 먹는 게 아니라 밤에 불을 켜는데 쓰는 걸세.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니까. 허선달은 주머니에서 초안 자루를 꺼내더니 심지 끝에다가 불을 붙였죠. 그랬더니 불꽃이 타오르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자, 보게. 이렇게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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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군. 아이고, 우리가 불을 먹은 거야. 아유, 우리 뱃속에서, 아이고, 저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이때 훈장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얼른 시냇가로 갑시다. 뱃속에 불이 났으면 우선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소? 훈장님이 아까 자기들을 속인 게 괘씸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 말은 옳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두들 시냇가로 달려갔죠. 모두들 냇가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앞을 다투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고는 물속에 담근 채 머리만 물 위로 빠꼼히 내밀고는 이제나 저제나 뱃속의 불이 꺼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우, 촉국 먹고, 아우. 하면서 말이에요.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곱상한 아낙네가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아낙네한테 오이를 3개나 주었어요. 아낙네는
마침 목이 마르고 배도 고팠던 참이어서 허겁지겁 오이를 먹었어요. 그런데 2개를 잘 먹고 나머지 1개도 반쯤 먹었는데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죠. 하는 수 없이 오이 반쪽을 남겨서 부엌에 있는 선반에다 올려놓았어요. 그날 저녁 이웃집 할머니가 놀러와서는 그만 그 남은 오이를 먹고 말았어요. 시간이 흘러 안악내는 아들 삼형제를 낳았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은 몸이 반쪽밖에 없는 거예요.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반쪽이라고 불렀죠.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이 장성을 했는데 워낙 가난한 살림이라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공부를 시키지도 못했지만 아이들 모두 다 늠름하게 자라서 포수가 되었어요. 하루는 2 형이 사냥을 하러 나가는데 막내인 반쪽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아이 창피해. 저 보기 싫은 놈이 또 따라오네. 반쪽이가 못 따라오게 수백 년 묵은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가버렸어요. 반쪽인 아주 힘이 셌어요. 형들이 떠난 뒤에 몸을 묶은 밧줄을 끊고 동구나무에서 내려와 집으로 갔죠. 아이고 얘야, 아이고 왜 너 혼자 돌아오냐? 너 나만 두고 가버렸어요. 며칠 뒤에도 형들이 사냥을 하러 가는데 또 반쪽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번엔 형들이 질긴 칡덩굴을 구해와서 반쪽이를 바위에 꽁꽁 묶어 놓았어요. 이번엔 풀지 못하겠지? 형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반쪽인 힘을 주어서 칡덩굴을 끊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형들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어머닌 눈물을 흘리며 걱정을 했고요. 너 형들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나 보다. 아휴, 얘를 어쩌면 좋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들을 구해올게요. 반쪽이는 형들을 찾아서 길을 떠났어요. 반쪽이가 산속을 헤매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깜깜한 산길을 더듬더듬 걷고 있는데 저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깊은 산속에 웬 집이지? 이상한데? 어쩜 저기 형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반쪽인 그렇게 생각하며 그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나와 반쪽이를 맞았어요. 어휴, 이 야밤에 이게 웬일이냐? 밤길 가는 건 위험하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거라. 할아버지가 밥상을 차려주어서 반쪽인 맛있게 먹었어요. 밤이 더욱 깊었죠. 반쪽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슬그머니 방문이 열리면서 2 형이 들어오는 거예요.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조용해. 여기 호랑이 집이야. 아까 본 할아버지는 호랑이가 변신한 거고. 반쪽의 예감이 맞았던 거예요. 반쪽이는 호랑이 소굴로 자진해서 들어온 거죠.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허락허락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반쪽인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잠시 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덩치가 큰 호랑이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모습을 한 호랑이가 자랑스럽게 말을 했죠.
괜히 고생해서 사냥하러 다닐 것 없어.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간을 3명이나 잡았어. 오늘 밤 호랑이 속을 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내일 아침엔 호랑이 밥이 되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 반쪽이가 꾀를 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반쪽이 주먹은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나 크고 무쇠처럼 튼튼했어요. 그 무쇠 주먹으로 반쪽이는 밤새 땅굴을 팠죠. 날이 밝아올 무렵에 반쪽이는 잠들어 있는 형들을 깨웠어요. 형님, 형님, 이 땅굴 통해서 도망치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부지런히 달아나야 해요. 너는 어쩌라고? 아유, 제 걱정은 하지 말고, 아유, 빨리 도망치세요. 이렇게 형을 도망시키게 하고 반쪽이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방 안에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호랑이 2놈이 방문을 덜컥 열었어요. 그런데 2놈은 내빼고 성취하는 놈 하나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이, 이놈아, 왜 너 혼자 있느냐? 반쪽이가 다짜고짜 무쇠 주먹을 휘둘렀어요. 순식간에 호랑이 2마리가 끽 소리도 못한 채 나자빠져 죽었죠. 그래서 호랑이 2마리의 가죽을 벗겨 어깨에 짊어지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반쪽이는 2 형들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호랑이 가죽을 내다 팔아서 어머니를 잘 모셨대요. 이웃 마을에 이찬판이라는 욕심 많은 사람이 살았대요. 이찬판은 반쪽이 무쇠 주먹을 자기 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반쪽이가 원체 힘이 세서 빼앗을 재주가 있어야죠. 하루는 이찬판이 반쪽이를 불러 이렇게 말했죠. 반쪽아, 예, 너 장가갈 나이가 되었지? 형들도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제가 먼저 갈 수는 없지요. 그럼 형들 장가 보내주면 너도 장가 가겠느냐? 그럼요. 그래서 이천파는 마땅한 짝들을 골라서 반쪽의 형들을 장가 보내주었어요. 이찬파는 다시 반쪽이를 불렀어요. 너가 내 딸을 아내로 맡고 싶어하는 것을 내 잘 안다. 내 딸과 결혼을 하려면 이 집에서 내 딸을 훔쳐내어서 아내로 삼거라. 만약 훔치는데 실패를 하면 그 무쇠 주먹을 내게 줘야 한다. 좋습니다. 이찬파는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하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딸을 깊숙한 곳에 있는 방에다 숨겨놓았어요. 그리고 그 방과 통하는 곳마다 하인들을 세워놓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게 지키도록 분부했죠. 성질 급한 반쪽이가 어서 장가를 들고 싶은 욕심에 당장 나타날 줄 알았죠. 그런데 내기를 한 지 며칠이 지나도록 반쪽이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몇 날 며칠을 계속 잠을 설친 탓에 졸음이 쏟아져서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며칠 그렇게 있다가 이찬판이 먼저 잠들었어요. 그리고는 하인들도 여기저기 쓰러져서 잠이 들었고요. 이때를 틈타서 반쪽이가 살그머니 집 안으로 숨어들었죠. 여기저기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주 신이 났어요. 남자들끼리는 상투를 풀어 묶어놓고 여자들끼리는
머리채를 끌러서 묶어놓았어요. 그 일이 끝나자 반쪽이는 이찬판의 딸을 보따리에 넣고 어깨에 둘러매었어요. 이놈들아! 사람들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서로 머리채가 묶여 있으니 한바탕 난리가 난 것이 당연하죠. 벌떡 일어나다가 머리채가 엉켜 쓰러지고 뒤엉켜서 몸부림을 치고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집을 빠져나가는 것을 두 눈 뜨고 보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죠. 이찬판은 꾀를 써서 반쪽의 무쇠주먹을 빼앗으려다 오히려 애지중지하던 외동딸을 빼앗겼대요. 반쪽이한테 말이에요. 떡 먹인 소금 장수. 옛날 어느 갯마을에 소금 장수가 살았어요. 어느 날 소금 장수는 묵은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고 서울로 팔러 가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지만 서울로 가는 길은 멀기만 했죠.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는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나 소금 장수는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어요. 밤이 서둘렀는데도 어느새 해가 저물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는데? 하룻밤 쉬어갈 곳도 마땅치 않고. 마음이 급해진 소금 장수는 발걸음을 더욱 빨리 움직였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소나기까지 쏟아졌어요. 빗방울에 옷이 적는 것보다는 소금 가마니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소금이 녹는 것이 더 큰 걱정이었어요. 날은 어두운데 빗줄기는 더욱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죠. 빗물을 먹은 소금 가마니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소금 장수는 덜컥 겁이 났죠. 어디서 금방이라도 호랑이가 나타날 것만 같았어요. 빗물인지 땀방울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다 젖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아른거리는 것이었어요. 불빛이 있는 걸 보니까 사람이 있겠군. 불빛을 보자 안심이 되었어요. 그렇게 무겁게만 느껴지던 소금이 갑자기 가벼워지면서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까 주막집이었어요. 소금 장수는 사리문 밖에서 숨찬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죠. 주인 계십니까? 에? 아유, 누구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인 아주머니, 서울로 소금 팔러 가는 소금 장수 올시다. 아유, 이 비는 오고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군요.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자고 갈 수 있겠소? 아유, 예, 누추하지 마.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아유,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소금 장수는 등에 졌던 소금 가마니를 내려놓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뒤에 주인 여자가 저녁 밥상을 차렸어요. 시래기국에 보리밥이었지만 배가 고프던 터라 꿀맛이었죠. 눈 깜짝할 사이에 밥을 먹어치우고 나니까 금방 졸음이었어요. 하루 종일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지고 왔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쿨쿨 잠에 골아떨어졌어요. 얼마쯤이나 잤을까요? 몸이 으스스하여 깨어보니까 조금 열린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있었죠. 소금 장수가 막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자박자박 이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곧이어 방문이 열리면서 주인 여자가 상을 들고 조심조심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어요. 밥이 적어서 시장하실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떡을 조금 더 해가 왔어요. 맛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잡숴 보세요. 이 밤중에 떡을 만들어 오시다니. 아유, 아유, 마침 오늘 밤이 저희 남편 제삿날이에요. 아, 그래서 떡을 좀 만들었죠. 아, 그렇군요. 아휴, 저 혼자 사는 처지라서 별로 차린 건 없어요. 아유, 예. 잘 먹겠습니다. 주인 여잔 상을 내려놓고는 자기 방으로 물러갔어요. 소금 장수는 떡을 보자 금방 군침이 돌았죠. 팥고물을 묻힌 둥그스러운 떡이 가장 먹음직해 보였죠. 그래서 그 떡 3개를 단숨에 꿀떡꿀떡 먹고 김치 국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참, 잘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도무지 말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소금 장수는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보았죠. 아주머니! 아주머니!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분명히 아주머니하고 불렀는데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마치 어린 아기가 두 입술을 떨며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였죠. 아니, 내가 왜 이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소금 장수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신이 어느새 갈기털에 달린 까만 말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문 밖에서는 주인 여자가 미리 와서 몰래 안을 엿보고 있었죠. 아휴, 그럼 그렇지. 내가 이렇게 조화를 부린데 책하짓게 말이 안 될 수가 있나. 주인 여자의 꾀에 걸려든 소금 장수는 까만 말이 되고 말았어요. 방에서 끌고 나와 무쇠제갈을 꽉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소금 장수를, 아니 검은 말을 외양간 말뚝에다 단단히 잡아맸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죠. 주인 여자는 아침밥을 일찍 해먹고 콧노래를 부르며 말꽃배를 지고 장터로 나갔어요. 말이 된 소금 장수는 도망을 치고 싶어도 도망을 칠 수가 없었어요. 장터에 나가자마자 이 까만 말은 어느 농부에게 비싼 값에 팔렸죠. 까만 말이 된 소금 장수는 농부에게 끌려서 마을로 왔어요. 헤 이상한 소리를 내뱉는 말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 말 울음소리 들어보니 제법 쓸만하겠네. 모두들 부러워했어요. 그럴수록 소금 장수는 미칠 것만 같았죠. 농부는 말에게 여물을 먹인 뒤 시험 삼아서 밭으로 나가 쟁기질을 하였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지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놈의 말이 비로 먹었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에이, 모르겠다. 오늘은 꼴이나 실컷 뜯어먹어라. 그러고는 굴레와 제갈을 모두 풀어주었어요. 고삐 풀린 말은 이제 자유스러운 몸이 되어서 여기저기 신나게 뛰어다녔죠. 그런데 산기슭에 무밭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무밭이 있네? 무도 한번 먹어볼까? 까만 말은 목이 타듯 급히 그쪽으로 달려가서
커다란 무항개를 쑥 뽑아서 아삭아삭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온몸이 마구 가렵더니 차츰 몸이 작아지고 털이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소금 장수의 몸으로 바뀌었죠. 아마 무가 약이었던가 봐요. 여보쇼, 까만 말 한 마리 못 보셨어? 주인 농부가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소금 장수에게 큰 소리로 물었어요. 나 못 봤어. 하마터면 말이 되어 일만 하다가 죽을 뻔한 소금 장수는 자기를 팔아먹은 주막집 여자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속인 그 주막집 여자를 찾아갔어요. 주막 앞에서 소금 장수는 해가 저물기를 기다렸죠. 혹시 자기를 알아볼까봐 차림새를 바꾸고 어둡기를 기다려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여자는 소금 장수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죠. 그런데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밤중이 되자 또 그 이상한 떡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번엔 절대 안 속지. 소금 장수는 그 떡을 몽땅 이불 밑으로 감추고 빈 대접만 상위에 놓고 잠을 자는 척했어요. 아이고, 오늘 밤엔 이상하네. 저 양반이 왜 아직도 안 변하고 있지? 주인 여자는 기다리다 못해서 방문 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죠. 떡을 다 먹어서 빈 대접뿐이었죠. 아유, 그럴 리가 없는데. 뭐가 잘못됐지? 분명히 접시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면 떡을 다 먹은 게 맞는데. 주인 여잔 아무래도 떡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남아있던 떡을 시험삼아 먹었어요. 그런데 금방 효과가 나타났어요. 헤. 아유,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조선님은 웬일이야?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이젠 자신이 말이 되고 말았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죠.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던 거예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죠. 그 다음 날이 되자 소금 장수는 노란 조랑말로 변한 주인 여자를 끌고 서울로 갔어요. 조랑말이 얼마나 예뻤던지 금방 소문이 퍼져서 궁궐에 있는 임금님께서 그 말을 사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조랑말은 선물로 중국에 보내줬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효자 수양 아들. 옛날 어떤 남자가 자수성가를 해서 늦은 나이에 혼례를 올렸어요. 나이 40살이 넘어서 아들을 얻게 되었지요.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라 애지중지하며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자라면서 점점 망나니처럼 굴었어요. 세상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인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못된 짓만 일삼았죠. 이윽고 남자는 세상 살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마침내 집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여생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어느 날 남자는 괴나리 보찜 하나를 짊어지고 훌쩍 집을 떠났어요. 어느 마을에 이르자 아픈 다리도 주무를 겸 잠시 쉬어가기로 했죠. 오랫동안 걸어왔더니 갈증도 심했어요. 마침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우물이 보였어요. 남자가 우물로 다가갔더니 마침 새댁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물을 깃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미안한데 물 한 바가지만 주시오. 남자는 여자가 떠주는 시원한 우물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온몸에 새로 힘이 돋아나는 기분이었죠. 남자는 새댁에게 인사하고 우물을 떠나 근처에 있는 정자나무 밑으로 갔어요. 나무 그늘에 앉아 남자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지요. 갑자기 온몸이 노곤해지고 졸음이 살살 밀려왔어요. 아휴, 이게 무슨 꼴이람.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떠돌이 신세라니.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어. 남자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여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곁으로 다가왔어요. 어르신, 어디로 가세요? 이 마을에 누구 찾으시는 분 있어요? 아유, 아니요. 나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요. 아이고, 오늘도 무턱대고 걷다 보니까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 그럼 피곤하실 텐데 우리 집 사랑에서 좀 쉬고 가세요. 아이고, 괜찮소. 우리 집 사랑채가 비어 있으니까 잠시 쉬다 가세요.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은 새댁이 집에 가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새댁이 점심을 정성껏 차려 대접해 주었어요. 남자는 그동안 쌓였던 피로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얼마 후에 새댁의 남편인 듯 싶은 사람이 집에 들어왔어요. 웬 손님이오? 이 앞에 지나가신 어른인데 딱히 갈 곳이 없다기에 잠시 쉬어가시라고. 그렇소? 아주 잘했소. 남편은 싱긋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말을 했어요. 어르신, 그렇잖아도 우리 두 식구뿐이라 몹시 적적했어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 오래오래 계세요. 아이고, 아니요. 내가 있으면 댁들이 불편할 텐데. 더욱이 난 일도 잘 할 줄도 모르고 배만 끼찍고요. 우리 네 모두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어서 어르신 같은 분 보면 아주 반가워요. 부디 마음 편히 이곳에 계십시오. 그런 말을 들으니 남자의 마음도 그들과 한동안 함께 지내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아이고, 고맙소. 젊은 사람들이 참으로 친절하구먼. 이렇게 해서 여러 날을 지내다 보니 서로 정이 깊게 들었어요. 하루는 새댁 내외가 남자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을 했어요. 어르신, 우리 모두 평생 아버님 소를 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서로 뜻이 맞은 세 사람은 한 가족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새댁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홀로 적적하실 텐데 새어머니 구해드린 게 어떻겠어요? 그거 반가운 소리네. 그 길로 남자를 찾아가서 의논의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혼자 너무 적적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얻어드릴까 하는데. 아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 사람한테 무슨 소리냐? 난 괜찮으니까 너희들이나 그저 재밌게 잘 살도록 해라. 우리가 좋은 분 알아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그 뒤 새댁 내외는 장터국밥집에서 일하는 곱상한 아주머니를 눈여겨보았어요. 며칠을 들락날락한 끝에 그 아주머니를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죠. 부부는 그 아주머니를 건너방에 모셔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털어놓았고요. 아휴, 세상 천지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오.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 노릇 하시면 어떻겠어요? 응? 나더러 어머니 노릇을 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홀로 지내시는 우리 아버님이 너무 적적해 하시는데 아주머니도 우리랑 한 식구가 되어서 편히 사시는 게 어떻겠어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주머니도 두 선량한 부부의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다음 날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두 사람은 바로 예전에 부부였던 거예요. 몇 년 전 남자가 고향을 버리고 떠난 뒤에 아내 역시 자식이 등살을 못 이겨서 곧 집을 나오게 되었대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주고 근근히 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래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아내를 다시 만나니까 남자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얘들아, 정말 고맙다. 보답으로 너희한테 저기 있는 보따리를 줄 테니까 끌러보거라. 아버님, 저게 뭔데요? 어려운 일 있으면 쓰려고 내가 몰래 지니고 있던 폐물이다. 이제 아내도 새로 생기고 해서 내겐 필요가 없으니까 너희가 잘 간직했다가 쓰도록 해라. 새댁 내외가 보따리를 끌러보니 감나가는 폐물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부부는 그 폐물들을 팔아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물론 새로 얻은 부모님을 친부모님 이상으로 잘 모시고 효도를 다했죠. 제 속으로 낳은 자식보다 때로는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수양 아들한테서 더 극진한 효도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당나라 공주와 뱀. 옛날 중국 당나라에 천하일색이라고 소문이 난 예쁜 공주가 있었어요. 어찌나 미모가 대단했던지 그 공주를 본 사람은 당장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해요. 공주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리니까요. 금강산에서 돌을 닦던 스님 하나가 당나라에 불법을 익히러 왔어요. 공주의 모습을 본 수도승은 마음을 온통 공주에게 빼앗겨서 불법이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끙끙 앓던 수도승은 그만 상상병으로 죽고 말았대요. 그런데 죽어서도 공주를 잊지 못한 수도승은 다시 뱀으로 태어난 거예요. 수도승은 뱀의 모습으로 당나라 공주를 찾아갔대요. 그리고는 뱀은 공주의 몸을 칭칭 감은 채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칼로 찌르고 독한 약을 뿌려보아도 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뱀이 한 몸처럼 붙어 지내니 공주는 창피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공주는 더 이상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공주는 걷다가 배가 고파지면 이 집 저 집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뱀이 먼저 한 숟갈 먹어야지 공주가 먼저 먹으면 뱀이 공주를 깨우는 거예요. 공주는 천하 제일의 미녀였지만 뱀이 딱 달라붙어 있으니 어느 누구도 공주의 곁에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처 없이 걷던 공주는 마침내 금강산에 도착했죠. 청평암이라는
조그만한 암자 앞에 도착하자 공주는 뱀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당신을 이렇게 매달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섭고 징그러워서 질색을 해요. 그럼 제대로 동냥을 할 수 없잖아요. 저 암자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올 테니까 잠깐만 제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옳은지라 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져 암자 앞에 있는 풀숲으로 들어갔어요. 모처럼 홀가분해진 공주는 청평암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했죠. 저는 당나라 공주인데 밥을 좀 얻어먹으러 왔어요.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밥을 얻어서 암자 밖으로 나왔어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더니 뱀이 들어간 풀숲을 내리쳤어요. 그러자 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커다란 폭포가 생겨났어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웅장한 폭포였죠. 그렇게 뱀이 사라지자 자유의 몸이 된 공주는 당나라 대궐로 돌아갔어요.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고요. 뱀을 쫓아낸 것은 틀림없이 그 암자에 있는 스님이 너를 가엾게 여겨 신통력을 발휘한 것 같다. 감사의 뜻으로 커다란 절을 지어줘야겠고. 그래서 청평암 자리에 커다란 절이 세워졌어요. 대웅전도 만들고 산신각도 새로 지었고요. 정말이지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절에 불이 나서 이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죠. 지금도 소양강 건너편에 배를 타고 들어가면 웅장하고 훌륭했다는 청평사 절터를 볼 수 있대요.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두꺼비 한 마리가 살았어요. 그 두꺼비는 늙어서 일을 하지 못하여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죠. 자칫하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두꺼비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얻기로 했어요. 그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집 부엌으로 기어들어갔죠. 그리고 밥을 풀 때가 되면 엉금엉금 속 가까이로 다가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배가 고프니까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 하소연이었죠. 그러나 두꺼비의 하소연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여자는 두꺼비를 보고 깜짝 놀라서 부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처녀는 두꺼비를 보고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사발을 놓쳐서 박살을 내기도 했죠. 아유, 내 이놈이 두꺼비를? 그래도 그 정도면 다행이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부지깽이로 등을 마구 때리기까지 했죠. 아유, 이놈이 두꺼비가? 두꺼비는 가는 곳마다 욕을 먹거나 매를 맞고 쫓겨났어요. 이제 더는 누구 집을 찾아갈 힘도 없었죠. 배가 고파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꺼비는 어느 가난한 집의 부엌으로 들어갔죠. 어린 소녀가 밥을 짓고 있었어요. 소녀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그 소녀는 나이가 겨우 12살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어요. 두꺼비는 그 소녀가 밥을 풀 때쯤 되자 엉금엉금 기어서 부뚜막 위로 올라갔어요. 밥을 푸기 위해서 아궁이 앞에 일어서던 소녀의 눈에
두꺼비가 보였죠. 두꺼비는 겁먹은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죠. 이 집에서도 또 쫓겨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 자기도 모르게 두꺼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소녀가 가만히 두꺼비의 등을 오로만져 주는 것이었죠. 너가 이렇게 우리 부엌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무척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두꺼비는 소녀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그만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까지 다 흘리고? 너 정말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가만히 있어봐. 소녀는 또다시 두꺼비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소뚜껑을 열고 밥을 푸기 시작했죠. 소녀는 제일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밥을 펐어요. 그리고 오빠의 밥을 펐죠. 그전 같으면 이제 소녀의 밥그릇에 밥을 풀 차례가 되었어요. 그러나 소녀는 자기 밥그릇을 채우기 전에 접시 하나를 꺼내는 것이었어요. 두꺼봐, 이건 오늘부터 너 밥그릇이야? 알았지? 두꺼비는 대답 대신 눈을 끔뻑끔뻑 거렸죠. 그렇게 접시에 두꺼비의 밥을 담아주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밥을 퍼서 상에 올려놓았고요. 두꺼봐, 천천히 많이 먹어. 두꺼비는 대답 대신 또다시 눈을 깜빡깜빡 거렸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소녀는 두꺼비에게 밥을 주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흘렀죠. 그동안 두꺼비와 소녀는 아주 친해졌어요. 소녀의 나이도 이제 13살이 되었죠. 그 무렵에 임금님이 계신 궁궐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임금님의 방에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었죠. 푸르스름한 연기를 내뿜으며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낸 채 임금님께 으름장을 놓는 것이었어요. 커다란 방을 마련해주고 보름에 한 번씩 15살 되는 처녀를 그 방에 넣어달라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은 무서움에 떨면서도 물어보았어요. 내 방은 줄 수 있소만 처녀는 무엇 하려고 그러시오? 지네는 으스스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아니 처녀를? 임금님은 깜짝 놀란 나머지 말끝을 제대로 맺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오랜 시간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한 신하가 말했어요. 지네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폐하의 가족은 물론 이 나라까지도 위험하게 될 터이니 지네의 요구를 들어주는 도리밖엔 다른 방법이 없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기가 막혔어요. 아니, 이 나라에 지네 한 마리 물리칠 인재가 없소. 그러자 다른 신하가 말했죠. 그 지네는 전력 묵은 지네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나이다. 할 수 없이 임금님은 보름에 한 번씩 각 고을에서 15살 먹은 처녀를 뽑아다가 진에게 바쳤어요. 달리 무슨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죠. 어느덧 두꺼비를 기르는 소녀도 15살이 되었어요. 그런 어느 날 이 착한 소녀가 지니에게 바쳐질 차례가 되었던 것이었죠. 궁궐에서 소녀를 데리러 왔어요. 소녀의 어머니는 물론이고 집안 어른들은 안타깝고 슬퍼했어요. 그러나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거역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소녀를 보내야 했어요.
궁궐로 끌려가는 소녀의 뒤를 두꺼비도 몰래 따라갔죠. 궁궐의 병사들은 소녀가 도착하자 곧바로 소녀를 지네가 들어있는 방으로 떠밀어 넣었죠. 그때 두꺼비도 재빨리 소녀의 치맛자락에 매달려서 함께 지네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녀는 지네를 보자 너무나 겁이 났지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죽으면요. 병들어 누워 계신 어머님을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지네는 들은 척도 않고 군침을 삼키며 고개를 쳐들고 소녀 쪽으로 다가왔어요. 소녀는 더 이상 무서움을 견디지 못하고는 정신을 잃어버렸죠. 그때였어요. 소녀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두꺼비가 이상한 소리와 함께 입으로 연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기를 쏘인 지네는 마치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쓰기라도 한 듯이 온몸을 비틀며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두꺼비는 더 많은 연기를 계속해서 뿜어댔어요. 두꺼비의 입에서 나온 연기가 온 방 안에 가득 찼죠. 안간힘을 쓰며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던 지네의 몸부림이 점점 수그러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네도 잠잠해졌고 두꺼비의 입에서 뿜어나오던 그 이상한 연기도 멎었어요. 잠시 후 방 안에 가득 찼던 연기가 차츰차츰 밖으로 빠져나갔죠. 연기가 사라지자 방 안의 모든 것이 전처럼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소녀도 정신이 들었어요. 무시무시하게 큰 지네가 죽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두꺼비도 볼 수가 있었죠. 너가 언제 여기까지 왔어? 소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도 두꺼비의 입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지네를 죽게 한 그 연기가 바로 너 입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소녀는 두꺼비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두꺼비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죠. 지네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연기를 뽑아냈기 때문이었죠. 나 대신 목숨을 바쳤구나. 소녀는 죽은 두꺼비를 양손으로 감싸쥐고 흐느껴 울었어요. 소녀의 슬픈 울음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갔죠. 어이, 여보게, 이게 무슨 소린가? 지네의 방을 지키던 한 병졸이 옆에 있는 동료에게 말했어요. 여자 울음소리 아닌가? 다른 병졸도 이렇게 말했죠. 아직도 그 소녀를 잡아먹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 아이고, 그런 모양이세. 아유, 하지만 여태 한 번도 이렇게 울음소리가 들린 적이 없었는데. 아, 오늘은 참 이상도 하네. 아이, 내 말이. 바로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세요. 밖에 아무도 없어요? 여자의 가냘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문을 지키던 두 병졸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지네가 죽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선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네도 들었지? 지네가 죽었다는 얘기 말이세. 두 병졸은 이렇게 말하며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두 병졸은 거짓말 같은 사실이 방 안에서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죠. 문 좀 열어주세요. 두 병졸은 커다란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죽은 두꺼비를 가슴에 묶어서 계속 울고 있는 소녀를 밖으로 나오게 했죠. 두 병졸은 그 소녀를 급히 임금님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은 소녀에게 물었어요. 넌 어떻게 하여 지네를 죽일 수가 있었느냐? 아니, 그럼 너는 도대체 귀신이냐, 사람이냐? 그거부터 대답해 보거라. 소녀가 이렇게 말했죠. 저는요, 분명 사람입니다. 너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무서운 지네를 죽일 수가 있었는지 대답해 보거라. 지네는요, 제가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두꺼비가 죽인 것이에요. 소녀는 이렇게 말한 뒤 자기가 두꺼비를 기르게 된 이야기부터 조금 전 두꺼비 입에서 흘러나왔던 연기 얘기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소녀에게 상으로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줄 터이니 어서 말해보라고 했죠. 제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어서 말하라. 저를 한시바삐 집으로 데려다 주어서 병든 어머니를 돌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 두꺼비를 양지바른 곳에다 묻어주세요. 소녀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임금님이 다시 물었어요. 무슨 부탁이든지 내 다 들어주겠다. 저는 그 두 가지 부탁 말고는 아무것도 말씀드릴 것이 없사옵니다. 참으로 고운 마음씨를 지닌 아이로. 임금님은 그날로 당장 그 소녀를 왕자와 결혼시켰어요. 얼마 후 소녀의 어머니는 병이 다 나았어요.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와 오빠는 그렇게도 갖고 싶어 하던 기름진 농토를 얻게 되었죠. 그 모두가 집에 들어온 두꺼비를 내쫓지 않고 잘 기른 소녀의 착한 마음씨 덕택이었죠. 바우와 콩밥. 옛날 함경도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부에겐 사랑하는 아내와 13살짜리 아들 바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부의 아내가 병으로 앓아누웠어요. 아내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고요. 내가 죽으면은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죠. 부인을 새로 맞아서 우리 바오를 잘 돌봐줘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아들 걱정만 했어요. 얼마 뒤 어부는 아내를 새로 맞아들였어요. 바오에게 새엄마가 생긴 거죠. 그런데 새엄마에겐 바오와 동갑내긴 아들인 칠복이가 있는 거예요. 칠복이는 몹시 짓궂은 아이였어요. 그 반대로 마음씨 착한 바오는 칠복이와 잘 지내려고 애를 썼죠. 칠복아, 바우야, 아버지 없는 동안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라. 알겠냐? 아버진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서 아이에게 당부했어요. 그러니 집에는 새엄마와 바우, 칠복이만 남았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자 친아들 칠복이와 바우를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오, 맛있어. 엄마, 밥 한 그릇만 더 줘요. 칠복이는 끼니 때마다 윤기가 잘잘 흐르는 쌀밥을 배불리 먹었어요. 어머니, 저도 쌀밥 좀 주세요. 바우도 쌀밥이 먹고 싶어서 새엄마를 졸랐지만 그럴 때마다 새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콩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다 너 생각해서 주는 거야. 새엄만 날마다 바오에게 콩밥만 잔뜩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씨름대회가 열렸어요. 바오와 칠복이도 씨름대회에 나가기로 했죠. 한 집에선 한 사람만 대회에 나갈 수 있지. 마을 어른의 말씀에 바오와 칠복이는 시합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씨름대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합이 시작되었죠. 칠복이는 젖먹던 힘까지 다 했지만 바오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 찔보기가 질 리가 없는데? 새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바오와 칠복이는 다시 한번 시합을 했죠.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칠복이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또다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아이고, 끼니 때마다 쌀밥을 그렇게 많이 먹였는데. 아, 왜 지는 거예요, 도대체? 새엄마는 속상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마침 멀리서 고기잡이를 하러 떠났던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시합에서 이긴 바오를 보고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우리 바오가 힘이 아주 세구나. 꼭 콩밥 먹은 장사 같구먼. 콩밥을 먹으면 힘이 세진다. 이런 말은 바로 이때부터 생겨났대요.